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준비되셨나요? 네, 준비됐습니다. 네, 그럼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카테고리를 몇 가지로 나누어서 여러분한테 이야기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여러분이 수업 및 성적에 관련해서 질문 남겨주신 것들을 모아봤습니다. 이게 제일 많은 질문들이 들어왔어요. 자, 첫 번째 질문은 수업에서 아이패드를 여러분이 어떻게 활용해야 될지, 그 이전에 아이패드를 사야 되나 말아야 되나, 또는 아이패드와 노트북 중에서 고민하고 계시는 분도 많은 것 같습니다. 복지국장님한테 한번 여쭤볼까요? 아이패드랑 노트북 중에 신입생들한테 어느 것 먼저 소개시켜주고 싶으신지. 저는 아무래도 이제 멋진 대학생이니까 조금 더 폼나는 아이패드? 틀렸나요? 틀렸습니다. 그럼 뭐죠? 자, 신입생들한테 필요한 거는요, 노트북이 더 필요하다. 노트북. 자, 왜 그런지 제가 설명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노트북이 할 수 있는 일과 아이패드가 할 수 있는 일 중에 노트북이 더 많은 일을 할 수가 있죠. 여러분 대학에서 과제 제출할 일이 많다는 거 다 알고 계실 겁니다. 그리고 PT 자료를 만들어야 될 일도 있을 거고요. PPT 만드는 거나 한글 파일 작성하는 거나 여러모로 봤을 때 노트북이 더 활용도가 높기 때문에 필수죠, 필수.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둘 중에 하나 고민하고 계시면 노트북을 먼저 구해보시는 것을 권해드리고요. 아이패드는 아까 말씀해 주신 것대로 이제 혼난다. 왜냐하면 아이패드는 노트북과 달리 필기를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종이에다가 인쇄해서 필기하는 것보다 내가 선호하는 것이 디지털 자료에다가 펜으로 필기하는 것이 더 좋다라고 하시는 분은 노트북이 있는 상태에서 그 다음에 아이패드를 구해보시는 것을 저희가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럼 노트북은 필수, 아이패드는 선택. 그렇죠. 그렇죠. 잘 정리를 해주셨네요. 다음은 수강 신청 꿀팁입니다. 저는 정말 수강 신청 몇 번을 해도 늘 새롭게 떨리는데 신입생 여러분들 당장 내일이시죠. 인생에서 있을 첫 수강 신청 무척 떨리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수강 신청 꿀팁. 일단 우리는 많은 과목들을 빠르게 잡아야 하기 때문에 좋은 컴퓨터 앞에서 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PC방에 가서 수강 신청을 하고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당황하지 않는 것. 당황하지 않고 마음을 침착하게, 많이 떨리겠지만 마음을 침착하게 먹고 마우스를 빠르고 정확하게 움직이는 것이 중요하죠. 실질적인 팁을 좀 드리자면 수강 신청 우선순위를 정해야 합니다. 지금 희망하신 과목들이 여러 개 있으실 거잖아요. 거기서 이제 포털에서 경쟁률을 확인하신 후에 어떤 거를 경쟁률이 강한 거를 더 먼저 눌러서 쟁취를 해야겠죠. 그래서 어떤 걸 먼저 누르고 그 다음에 어떤 걸 누를지 이렇게 우선순위를 정하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창 여러 개 띄워도 되나요? 라는 질문이 있는데 띄워도 됩니다. 아니요, 띄워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많은 과목을 한 번에 이렇게 잡아야 되기 때문에 창을 여러 개 띄워야 되고 보통은 4개에서 5개 정도로 창을 꽉 차게 띄워서 이렇게 정각이 되기 2초 전에 58초쯤에 세로 고침을 여러 개의 창을 딱딱딱딱 이렇게 세로 고침을 해서 빠르게 신청 버튼을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수강 신청에 어려움을 겪으실 신입생 여러분들을 위해서 어제 저희 사계 인스타그램에서 3학년 수강 신청하는 현장을 라이브로 진행을 했었는데 저희 사계 회장님께서 하나하나 자세하게 알려주셨으니까 그 현장을 보고 싶은 분들은 그 인스타그램 다시보기에서도 보실 수 있고 단톡방에 보내드린 유튜브 링크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으니까 그걸 보고 참고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점심시간 제외하고 비워두면 편한 시간대가 있나요? 라고 했는데 교육차장님은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그 수업을 되게 빡빡하게 또 한번 들어봤었는데 점심시간 비워두는 것도 이게 제일 먼저 우선은 해야 될 것이고요. 두 번째로 내가 여유가 있다라고 한다면은 아침 시간을 비워두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이제 많은 분들이 내가 이거 듣고 싶은 수업인데 근데 아침에 있어도 내가 원활하게 들을 수 있겠지라고 생각을 하시고 신청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많은 경우에 아침에 일어나는 거 고등학교를 막 졸업하고 오신 새내기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고등학교 때는 아침 일찍 와가지고 막 연비시가 있는 학교도 있으니까 아침 시간에 일어났던 경험을 가지고 나 대학생 때도 아침 시간에 공부할 수 있을 것 같아 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그런 경우 중에 상당수가 잘못 생각했다. 아니다. 네, 내가 잘못 생각했다. 이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또
그때는 고등학생이고 지금은 대학생이잖아요. 이게 조금 음. 다릅니다. 신체 템포 그런 거. 네, 그쵸.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점심시간 제일 비워두면 편한 시간대로는 저희가 아침을 보내드리려고 합니다. 네. 아침 9시에 학교에 오는 거 생각보다 정말 힘듭니다. 네. 본인의 생활 패턴을 잘 생각해서 시간표를 짜주시면 될 것 같고, 다음은 여기 물리교육과 교육차장님의 안성맞춤인 질문인데, 그렇죠. 과학교육과는 시간표가 짜여져서 나오나요? 그렇죠. 제가 물리교육과 1학번인데 이제 물리교육과 2학년이죠. 1학년뿐만이 아니고 1, 2, 3, 4학년 모두 물화생지 교육과는 시간표가 학과 사무실에서 짜서 나눠줍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거대로 수강 신청을 하시면 되고요. 일단은 이 학과 사무실에서 여러 가지 요소들을 고려해가지고 시간표를 이제 짜준 거예요. 그것 말고 뭐 다른 과목을 들어서 학점 채우기가 쉽지가 않기 때문에 그냥 과학교육과가 규모가 많지가 않아서 교수님들도 많이 안 계시고 그래서 수업이 개수가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것들을 다 골라서 다 들어야 되는데 어떤 거 놓치고 하다 보면 졸업을 못하는 경우가 생겨서 학과 사무실에서 그런 거 잘 고려해가지고 짜준 거니까 그거 잘 따르시는 것이 가장 좋고요. 근데 이제 1학년의 경우에는 전공 과목을 듣지 않고 실용 과목 말고 이론 과목의 경우에는 여러분 교양입니다. 일반 물리, 일반 화학, 일반 생물, 그리고 지구과학을 듣죠. 근데 그런 물화생지 이론 과목의 경우는 계절 학기에 가끔 열리는 경우가 있고요. 또 일반 물리, 일반 화학, 일반 생물 같은 경우에는 공대에서도 필수로 요구하는 과목들이기 때문에 하고 있는 공대에서도 수업을 들을 수가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만은 사범대 4호관에서 열리는 이 물화생지 이론 과목을 수강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여러모로. 네. 그렇군요. 네. 네. 그러면 다음, 계절학기 꼭 들어야 하나요? 라는 질문인데 답을 먼저 드리자면 꼭 듣지 않아도 됩니다. 방학에 수업을 듣지 않고 그냥 학기 중에 수업을 채워서 들어도 이론상으로는 졸업이 충분히 가능한데요. 그런데 내가 재수강을 만약에 하게 될 것 같거나 4학년에 수업을 적게 들으면서 임용 공부에 집중을 하겠다 하시는 분들은 미래의 여유를 위해서 미리 방학에 계절학기를 학점을 채워 넣어서 대비를 하는 것도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꼭 들어야 하냐라고 질문을 하신다면 무조건 들어야 하는 건 아니라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네. 네, 5번째 질문. 또 복지국장님이 이야기를 해주시겠습니다. 수업에 있어서 고등학교 졸업하고 오신 사장님분들이 많이 있겠죠. 네, 그렇죠. 이제 이런 점은 많이 질문 들어왔던 거 실제로 기반으로 하는 거니까 궁금해하실 만한 질문인 것 같아요. 그렇죠. 이제 막 고등학교를 졸업하셔서 대학교 어떤 점이 다를지 궁금하실 것 같은데, 감사합니다. 고등학교와 대학교의 수업은 다른 점이 아주 많습니다. 일단 아주 많고, 몇 개 말씀드리자면 우선 수업 분위기의 측면에선 대학 교수님과 고등학교 선생님 이 둘이 다르다는 점을 먼저 인지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컨대 화장실 갈 때 손 들고 교수님 저 화장실 좀 갔다 와도 되나요? 이렇게 하면은 약간 민망한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말하지 않고 그냥 가셔도 되고, 그리고 또한 약간 결석이나 지각을 해도 크게 뭐라 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학생에게 어떤 자율성이 좀 더 주어지는 그런 분위기라고 할 수 있죠. 하지만 과목에 따라서 수업 일수의 4분의 1 이상을 결석을 하게 되면 F학점을 맞으실 수 있습니다. 이거를 잘 고려를 해서 내 수업은 내가 챙긴다는 마인드로 관리를 잘 해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수업 내용의 측면에서 물어보신 것 같은데 일단 고등학교와 다른 점은 본인의 생각을 말하는 시간이 정말 많아진다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수업에서 고등학생 때는 답을 맞추는 것에 집중을 했다면 대학교는 본인의 생각, 본인의 주관 어떤 것을 논리 정연하게 말하는 걸 많이 요구하기 때문에 이런 점을 인지를 해두시면 수업 듣는 데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여기까지 해가지고 수업 및 그 성적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을 드렸고요. 네, 저희가 또 카테고리 2번째는 바로 복수 전공. 네, 복수 전공에 관한 내용입니다. 아쉽게도 저는 고교육과 전공 심화의 길을 걷고 있는 중이라서 복수 전공에 대해 그리 깊이 알지는 못하는데요. 그래서 특별 게스트 한 분을 모셨습니다. 바로 복수 전공 전문가 물리교육과 유성민 씨 안녕하세요.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지금 물리교육과에서 국어 국문학과를 복수 전공하는 중이신데 답변에
질문에 답변을 좀 네네. 부탁드리겠습니다. 혹시 복수 전공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이 이거 질문을 해주셨겠죠? 얼마나 네. 입학하자마자 복수 전공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계신 분이 얼마나 계실지 음, 궁금한데 혹시 나 열정이 복수 많아요. 전공 하고 싶어요 하는 사람 손 얼마나 계신지 한번 볼까요? 오, 오, 정말 많아, 많아. 많네요. 오, 벌써부터 이렇게 열정이 넘치는 고맙습니다. 곳은? 국어교육과 선생님, 중국어교육과 선생님, 물리교육과 선생님도 있네요. 오케이, 좋습니다. 이렇게 수요가 많은 거 질문 준비하기 잘했네요. 첫 번째 질문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많이 힘든가? 별로 안 힘듭니다. 정말요? 그렇죠. 네. 왜 그런지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우리가 사범대학은 교육학과는 140학점이고 나머지 교육과들은 150학점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복수전공이라면 전공을 두 개 하는 걸로 알고 있으니까 졸업장도 두 개가 나오고요. 그렇게 되니까 그럼 150 더하기 150 하면은 300학점 드는 거 아니야? 300? 라고 생각을 하셨다면은 이거 좀 더 알아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힘들죠. 알려드리는데요. 전남대학교에서는 전공 심화 그리고 부전공 그리고 복수전공 이 세 가지 중에서 하나를 무조건 택해가지고 졸업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대부분의 학생들은 전공 심화, 자기과에 있는 여러 가지 전공들을 더 들어가지고 졸업을 하는 거를 많이 하고 있는데 자, 복수전공을 하게 되면요. 여러분 다 알고 계시겠지만 이수해야 되는 과목 종류 중에 전공 심화 영역과 일반 선택 영역을 복수 전공을 하는 학생 또는 부전공을 하는 학생한테는 면제를 해줍니다. 그게 한 40학점 정도 빠진다고 치면 자 그렇게 하면 110학점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우리 사범대학 학생들이니까 복수 전공을 하고자 하는 이유는 교원 자격증 하나 더 취득하려는 목적도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렇게 된다면 교원 자격 취득을 위해서 우리가 최소로 들어야 되는 최소 전공 학점은 총 50학점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자, 그러면 아까 빠진 110학점에서 50학점 더해주면 160학점, 160. 160에서 170 이렇게 되고요. 음, 그렇기 때문에 원래 150학점 들으면 졸업인데 160, 170 들어서 졸업해도 복수 전공 할 수 있다. 네, 음, 이런 점을 생각해 보면은 우리 생각하는 것처럼 300학점 이런 음. 거는 아니라는 거. 네, 그렇게 힘들진 않다는 그렇죠. 거죠? 네, 그리고 어떻게 하는지. 자, 복수 전공 신청 방법은요. 여러분 우선 지금 주전공하고 있는 학과에서 30학점 이상 이수를 하셔야 되고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학생들은 1학년 2학기를 마치고 나서 겨울방학 때 신청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네, 그때 신청을 하시고 또는 그 이후에 신청을 하셔도 됩니다. 복수 전공은 신청을 1년에 두 번, 여름방학과 겨울방학 때 받기 때문에 네, 그때 여러분 신청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학과별로 선발 요강 및 몇 명 뽑을 것인지는 모두 저기 다릅니다. 그 인원수와 선발 요강 방법이. 그러니까 여러분 그것들을 확인하는 방법은 학과 홈페이지에서 확인하는 방법도 있고요. 또는 어디서 확인합니까? 우리 교직 체포 통보를 했던 거기서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으니까 거기에서 여러분 내가 복수 전공 하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지? 예를 들면 학점은 몇 점 이상 받아야 되지? 과목은 뭐 무슨 과목을 수강해야 되지? 이런 것들 이야기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것들을 참고하셔가지고 복수 전공 신청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두 번째, 교직 복수 전공. 근데 일반과 교직 복수 전공이 궁금합니다. 여기는 되게 복잡한 이야기인데 제가 간단하게 요점만. 그래서 여러분, 무슨 얘기한 거야? 라고 하실 수도 있어요. 이게 워낙 복잡한 절차라서. 그래서 좀 더 세부적인 내용이 알고 싶으신 분은 여러분 교직 챗봇에다가 우리 사범대학 학생에서 운영하는 거기에서 문의를 해보시기를 저희가 권해드리고요. 간단하게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복수 전공 한다고 했는데요. 제가 물리교육과 주전공으로 하고 있고 국어 국문학과, 국어 교육과가 아니라요. 국어 국문학과를 교직 복수 전공을 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일단 복수 전공을 하고 있는 상태이고요. 교직 복수 전공은 아직 신청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둘이 뭐가 다른가 싶은데 교직 복수 전공을 신청해야만 그 과에서 교원 자격증을 취득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사실 이거는 일반과, 국어 국문학과뿐만이 아니라 내가 국어 교육과를 복수 전공하더라도 사범대학을 복수 전공함에도 불구하고 교직 복수 전공을 따로 또 신청을 해야 국어 교육과에서도 자격증을 취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건이 한 세 가지 정도 있는데 첫 번째는 주전공에서 교직을 이수 중일 것. 저는 주전공이 물리교육과인데 여러분 사범대학은 모두 교직 과정을 이수하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1번 조건이 충족이 되고요. 두 번째, 복수 전공을 하고 있을 것. 저 같은 경우는 국어 국문학과에서 복수 전공 중이기 때문에
두 번째 조건도 충족하고요. 자, 세 번째, 복수 전공 중인 학과에서,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국어국문학과죠. 그곳에 교직 과정이 설치되어 있을 거예요. 이게 세 번째 조건이 되겠습니다. 국어국문학과에는 교직 과정이 설치가 되어 있는데, 여러분 이거 잘 알아보셔야 돼요. 아까 전에 위에서 설명드린 학과별 복수 전공 선발 요강에 어떤 학과가 교직 과정이 설치되어 있는지 확인을 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잘 보시고 교직 과정이 설치된 학과, 예를 들면 뭐 사회학과 같은 경우는 일반 사회교육과 와 같이 그 교사 자격증이 나오는 교직 과정이 설치되어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잘 알아보시고 세 번째 조건을 충족을 시켜보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기타 학과별로 요구사항이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것들은 그 해당 학과 사무실에서 잘 안내를 해주기 때문에 그런 거 여러분 참고를 해주시면 되고요. 요 과정에 대해서 제가 완전히 짧게 설명했는데 더 알고 싶으신 분은 아까도 이야기를 드렸듯이 우리 사범대 학생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챗봇을 통해서 질문을 많이 해주시면 저희가 답변을 잘 해드리겠습니다. 네, 플러스 친구에서 찾아볼 수 있죠? 그렇죠.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에서 챗봇, 로봇 같이 생긴 버튼이 있어요. 그걸 누르시면은 교직에 대한 여러 가지 정보 알아보실 수가 있다고 합니다. 많이 찾아주시길 바라겠고요. 네, 보수 전공 여기까지 알아봤고 다음은 동아리, 교생, 교육봉사 등 여러 가지 학교 활동에 대한 질문을 답변을 드리려고 합니다. 네, 먼저 교육 실습입니다. 사범대생들에게 아무래도 가장 의미가 있지 않을까 싶은 그런 활동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러 가지 질문이 들어왔어요. 먼저 가면 학교 수업을 안 듣는지 이거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교육 실습이라는 게 학교 현장 실습이라는 과목이 하나가 있어요. 그것을 수강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그 시간표에 같이 넣어져서 수강을 해야 되기 때문에 교육 실습을 나가도 학교 수업과 함께 병행을 해야 한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몇 학년 때 가는지라는 질문이 있는데 교육 실습을 나가는 시기는 과마다 다릅니다. 과마다 다르고 3학년 1학기 때 나가는 과도 있고 4학년 1학기 때 나가는 과 이렇게 보통 두 가지로 나뉘는데 그렇게 나뉘고 나가는 기간은 정해져 있습니다. 개인이 임의적으로 나가고 싶은 시기를 정할 수는 없다는 점을 알려드리고요. 그리고 모교로 갈 수는 없는지라고 물어봐 주셨는데 모교로 나갈 수도 있습니다. 지금 저희 전남대학교 사범대학 학생 여러분들 대부분 저기 사대부 중 사대부 고로 교생 활동을 나가는데 모교로 갈 수도 있지만 그렇게 되면 개인이 별도로 조교 선생님과 수행해야 하는 절차가 따로 더 늘어납니다. 그래서 조금 번거로워질 수 있다는 문제점이 있죠. 그래서 본인이 정말 모교에서 교생 활동을 하고 싶다 하시면 그래도 아예 방법이 없다는 것을 네, 알려드립니다.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네. 알려드립니다. 네. 다음 질문입니다. 네, 두 번째는 광주 아닌 다른 지역에서 여러분 참 다가는데 공부해야 될 게 너무 많죠. 저희 한가득 여러분 양해 부탁드립니다. 이거 내용이 되게 많네요. 알아야 될 내용이. 사범대학이 다른 대학과 달리 요구하는 조건들이 여러 가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교육봉사인데 광주 아닌 다른 지역에서 교육봉사를 해도 되나요? 일단 여러분 그 이전에 교육봉사를 60시간 채워야 사범대학 학생으로 졸업을 할 수 있다는 거 다 알고 계실 거죠. 그런데 그거 듣고 그럼 광주에서만 교육봉사를 해야 되나라고 생각하신 분이 있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다른 지역에서도 교육봉사 진행하고 있는 기관들이 굉장히 많고요. 그곳에서도 여러분 신청하시면 똑같이 인정을 받으실 수가 있으니까 이 점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교육봉사가 아닌 그냥 봉사도 가능한가 이렇게 질문을 하셨는데 안 됩니다. 여러분 이때 말씀하시는 그냥 봉사라는 거는 아마 중고등학교 때 봉사 시간 채우느라고 사용한 뭐 1336인가 1339인가 그곳에서 사용하는 약간 쓰레기 줍기 그렇죠. 그런 거는 안 되고요. 그런 거에서 인정한 봉사 시간이 교육봉사 시간에 들어갈 수는 없습니다. 중복 인정이 안 되기 때문에 교육봉사라고 설명이 되어 있는 항목만 참여가 가능하고요. 이수가 가능하고요. 교육봉사 기관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방법은 여러분 포털에 내 학사 행정에서 아마 교직 탭에 있을 거예요. 그곳에 있는 교육봉사 탭을 여러 번 확인하시면 어떤 기관이 교육봉사 기관인가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다. 근데 사실 그거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안 하셔도 되는 게 여러분 학과 생활 계속 하시다 보면은 조교님이나 아니면 선배들이 또는 학생회에서 교육봉사 기관 이러이러한 것들이 있는데 참여해 보실 분 모집합니다. 이런 문제가 굉장히 많이 오고요. 사범대학에서 아마 제 기억으로는 재작년부터인 걸로 알고 있는데 에듀테크 멘토링이라는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어요.
비대면으로 그 전남 지역 그리고 광주 지역에 있는 중학생들 대상으로 여러 가지 멘토링 진행하는 교육 봉사인데 이거 굉장히 사범대 학생들이 많이 사용을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도 아마 가만히 있어도 학과에서 여러 가지 교육 봉사에 대한 안내 진행하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네, 좋을 것 저도 같아요. 에듀테크 멘토링 해봤는데 정말 좋고 재밌고 의미 있는 시간이더라고요. 많이 참여해 주시면 될 것 같고, 네. 자, 세 번째, 전남 광주 아닌 다른 지역 임용 합격이 어렵나요? 이거는 이제 전남대 학교에 광주 전남 지역에 사는 학생들이 많아서 광주 전남 지역에 지원을 많이 하는 것인데 전남대학교에서 교원 자격증을 땄다고 해서 전남 광주 말고 다른 지역에 임용 지원을 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굉장히 되게 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교원 자격증을 어디서 따든지 간에 어디에 지원하는 거 상관이 없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저는 저 경기도 사람이거든요. 용인시에 살고 있는데 저는 경기도 임용 보게 된다면 그쪽에 지원할 생각입니다. 그렇게 해더라도 아무런 문제가 없고 걸림돌이 없고 껄끄러움이 없다. 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 네. 라고 알려드립니다. 자, 네 번째는 기숙사에 대한 마지막 카테고리인데요. 사실 제가 듣기로는 우리 오진아 복지국장님이 예비 동장이 되실 예정이라고. 아, 네. 제가 이번에 또 기숙사 근로장학으로 동장을 하는 게 있는데 거기에 그렇죠. 신청을 좀 했거든요. 그래서 기숙사 애정이 참 많은 저 복지국장이 답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따 또 저녁에 동장 면접이 있는데 거기에 꼭 붙었으면 되게 하는 바쁘시네요. 그렇죠. 마음을 담아서 답변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네, 먼저 기숙사는 어떤가요? 라는 질문입니다. 네, 이제 기숙사에 입주하시게 될 신입생 여러분들 한 번도 그 안을 들어와 보신 적 없으실 것 같아서 많이 궁금하실 것 같은데 일단 지금 이 답변을 드리고 있는 저는 2년 동안 구동에서만 살았어요. 그래서 구동을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기숙사는 좋습니다. 일단 물론 단체로 생활하는 곳이고 룸메이트도 함께 생활을 해야 하다 보니까 물론 본가보다는 불편한 점이 조금 더 있겠지만 그래도 기숙사 시설도 잘 구축이 되어 있고 주변에 상권도 많이 발달해서 생활하기에 편하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방 안에 기본적인 구조는 일단 개인에게 책상이랑 침대, 옷장 등 필요한 가구들로만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 어디 불편한 점 없이 편하게 생활하고 있습니다. 다만 약간 옷이나 개인 물품이 좀 많다 싶으신 분들은 수납하는 공간이 조금은 부족하게 느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이거를 인지를 하셔서 짐을 쌀 때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기숙사는 어떠냐는 되게 포괄적인 질문이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정말 많지만 다 할 수는 없으니까 여기서 말을 줄이고 필요한 정보는 기숙사 홈페이지 등에서 찾아보실 수 있으니 찾아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리고 싶은 게 그러니까 룸메이트를 새로 만나게 되면 그것도 좋은 인연을 새로 만나게 되는 새로운 길이잖아요. 그래서 약간 겁먹지 마시고 친하게 지내시면서 좋은 추억을 쌓으시면 좋을 것 같고 이제 기숙사에서 나가면 바로 코앞이 학교예요. 그러니까 약간 학교 산책도 이렇게 자주 하면서 기숙사에서 생활하면서 전남대에서 많은 추억을 쌓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기숙사 6인실 샤워실이 한 개인 걸로 아는데 6명이 씻을 시간이 되나요? 이것도 굉장히 고민이 많이 될 것 같아요. 교육처장님은 입학하실 때부터 계속 6인실에서 생활하신 걸로 아는데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6인실 6명이서 샤워실 한 개로 씻을 시간이 되나요? 일단은 이 고등학교와 다른 대학의 점 아까 설명드렸듯이 시간표를 자율적으로 짜기 때문에 학생들마다 시간표가 다 다르죠. 그렇기 때문에 학생들마다 씻을 시간도 다 다릅니다. 고등학교였다면 같은 시간에 우르르 샤워하러 가는 상황이 나오거든요. 제가 왜냐면 고등학교 때 똑같이 6인실 기숙사를 한번 써봤어요. 그때 같은 경우에는 그 기상하고 나서 학교 갈 때 그 20분 정도 되는 짧은 시간 6명이 우르르 그 샤워실에서 정말 치열했겠네요. 그렇죠. 근데 대학교는 그렇지는 않다. 왜냐면 모두가 다 같은 시간표를 가지고 있지는 않고 다른 생활 패턴을 가지고 생활하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걱정을 막 크게 하지는 않으셔도 된다. 6명이 모두 오전에 수업이 있다면 또 투표할 수 있지만 그게 아니라면 괜찮다. 혹시 걱정이 되면 본인이 일찍 일어나서 먼저 씻어버리는 방법을 생각해 볼 수도 있고 아니면
6명이서 다 같이 모여서 씻을 시간을 논의를 해본다거나 그런 식으로 하는 게 가장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다고 말씀을 드리고 이제 마지막 질문인데요. 기숙사에 개인 컴퓨터 설치해도 되나요? 네, 이것도 컴퓨터, 뭐 게임이나 컴퓨터를 필요로 하시는 분은 궁금해하시는 질문일 것 같아요. 일단 답을 드리자면 됩니다. 개인 컴퓨터를 설치한다고 해서 뭐 기숙사 규칙에 위반되거나 그런 문제점은 없고요. 되고 다만 기숙사 책상이 그렇게 막 넓은 편은 아니에요. 그래서 모니터랑 약간 본체 이렇게 다 들어놓기가 조금은 비좁게 느껴질 수도 있으니까 그 점을 잘 감안을 하셔서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여러분 준비한 마지막 네. 질문이 아니고요. 이게 파트 1입니다. 아, 네, 그렇죠? 그렇죠. Q&A 파트 1이기 때문에 이따가 쭉 여러분 계속해서 앉아서 보시면서 Q&A 2도 준비되어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네, 일단 저희가 준비한 Q&A 파트 1은 여기까지고요. 저희 답변이 모쪼록 여러분 학교 생활 하시는데 큰 도움이 되었다면 좋겠습니다. 이후에 교육처장 말씀하신 대로 Q&A 파트 2가 또 1년의 활동이 있은 후에 있을 건데 그때는 약간 뭐 과 CC라든지 여러 가지 학교 생활에 관한 더 재밌죠? 재밌고 흥미진진한 네. 내용들을 담고 있으니까 그때도 잘 집중을 해서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여러분 질문 있으신가요? 질문 시간이 네. 조금 여유가 있어서 혹시 아까 전에 저희가 여러분한테 말씀드린 내용 중에 이거 궁금해요. 이거 더 말해주세요. 이런 거 있으시면은 채팅으로 이야기를 해주셔도 좋고요. 마이크를 켜고 이야기를 해주셔도 좋습니다. 질문 있으신가요? 질문 있으시면 편하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질문해 주셨습니다. 역사교과 선생님이 기숙사 신청을 못했는데 추가 모집이 있을까요? 라고 하시네요. 정말 안타깝지만 더 이상은 이번 학기는 추가 모집 계획은 없고 아마 들어오시려면 여름방학 때 단기로 모집을 하거나 다음 2학기 때 들어오시는 방법을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혹시 예비번호라도 받으셨나요? 음, 예비번호, 근데 사실 예비번호를 받아도 그렇죠. 네, 신청을 못했다고 하시니까 네, 신청 못했다면 다음엔 잘 네. 그 일정을 알아보셔서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또 질문 한 개만 더 받아보겠습니다. 사실 질문을 지금 해주셔도 좋고 지금 너무 쑥스러워요 하시는 분은 저희 질문 창고 되게 많이 있거든요. 네. 인스타 DM도 있고 또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도 있고 챗봇도 있고 또 회장님이 직접 운영하고 있는 오픈 채팅도 있고요. 익명으로 돼 있는 여러 가지 창고가 있으니까 질문 많이 해주셔서 정보 많이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질문이 없으니까 여기서 한번 마무리를 해볼까요? 네, 그럼 여기까지 저희가 준비한 Q&A는 마치도록 하겠고요. 이상 지금까지 그리고 쉬는 시간. 맞아요. 네, 쉬는 이게 시간이 마치고 나면 이따 지금 몇 시죠? 지금 58분입니다. 58분이니까 3시 8분까지 10분 동안 쉬는 시간을 가지고 다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휴식을 가지시면 될 것 수고 많이 같고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사교복지국장 고진아 그리고 교육차장 유성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